자,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 학계론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고요. 이제 부동산 학과 부동산이라고 해서 제일 좀 간단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책 안 가지고 오셨어요? 책 가져가세요, 그러면.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것이 부동산 학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옆에 이제 지문 이런 게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 부동산 학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일반 원칙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10년 동안 소위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는 주제가 한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그 전에 나왔던 게 언제냐면 13회 때니까, 자, 13회 때 26회 때가 나왔으니까 거의 15년 만에 한 번 내는 문제. 이런 것들은 오늘 듣고 기억나면 좋고 아니면 버린다라는 심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해서 자,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거 일단 첫 번째 출발 이슈가요, 종합과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이라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법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경제론 관련해서 경제학 또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공학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부동산 학계론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개념을 짬뽕을 해놓은 학문이다라고 해서 종합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19회 때니까 12년 전에 출제가 됐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 이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응용과학이라는 개념하고 순수과학 크게 두 개로 대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짬뽕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소위 응용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대응에서 순수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순수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 지구과학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순수과학. 19회 때 벌써 12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순수과학이다라고 해서 틀리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게 19회 때니까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는 능률성의 원칙, 그 다음에 안전성의 원칙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회 때 출제가 되고 26회 때인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썩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뭐냐면 너무 옛날 얘기 드리고 지금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리버리하게 쟁점이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자, 소유 활동의 능률화, 거래 활동의 능률화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오늘 들어두시고 이건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하실 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권능 두 개를 짬뽕을 해놓은 걸 뭐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지금 능률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활동, 거래활동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처분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 사용, 수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훨씬 민법 책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동산 학계론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학 주로 했던 찌끄레기들이에요. 찌끄레기들. 그래서 경제학에서 인생이 잘 풀리게 되면 경제학자가 되는 거고 일이 좀 꼬이게 되면 부동산 학과를 가서 교수를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요 근래는 좀 바뀌었죠. 부동산학이 나름의 벌써 이제 한성대라든가 몇몇 대학에서는 부동산 학위만 해도 벌써 10년, 15년 지났으니까. 근데 그 당시 15년 전 이런 학위란 것은 사실은 지금에 와서는 나름대로 그 무슨 교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솔직히 인생 되게 꼬인 사람들, 뭐 공부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고, 아니 그 팩트의 문제에서 하여튼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가슴이 뜨끔해요. 또 주변에 부동산 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옛날 얘기 15년, 20년 전 얘기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을 제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이게 이제 사용 수익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능률화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처분에 있어서 능률화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13회 시험에 낼 때도 이렇게 출제가 됐고 최근 문제에서 이런 식의 지문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활동의 능률화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이슈가 되게 되냐면 바로 부동산 학계론 공부할 때, 감정평가로 공부할 때, 자, 어떤 경우에 부동산을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최유효 이용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토지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면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유효 영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 활동의 능률하는 개념이 되겠고, 거래 활동,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거래 질서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몇 번 봐보세요. 기억에 남나? 거의 남을 가능성 없습니다. 왜? 제가 책을 써놓고도 저도 헷갈리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그런데 자, 여기서 굳이 외울 게 안전성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 과정에서 거래 사고에 대비해서 이 부동산 학을 전개할 때는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에 대응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사고라고 하는 거. 안전에 대응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사고라고 하는 거. 자, 안전에 대응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거래 사고.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뭐가 된다? 안전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웃긴 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무슨 학교로는 공부를 하는데 무슨 안전성을 고려하고 막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잊어버리시고 안전성의 원칙이라는 키워드 하나, 사고, 거래 사고에 대응해서 안전을 고려하도록 이렇게 부동산 활동을 분석을 해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이게 26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던 주제. 그래서 그 당시에 자, 능률성의 원칙, 거래사고 이런 식으로 말장난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웠던 문제고요. 자, 우리 앞으로 공부하시고 쉽게 풀어갈 내용들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굳이 쫓아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거래사고 들어가면 어떻다? 안전성의 원칙.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의 영양가 없고요. 그럴 시간에 이제 영양가 있는 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인공관중자감이라고 하는 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우리 교재 그 5페이지 보면은 24회 때 28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재가 최근 8년간의 문제는 100% 다 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 쓸데없는 것들, 법 개정 때문에 필요 없어진 것들만 빼버리고 기본적으로 8년 정도를 다 담아놨는데 자, 24회하고요, 28회. 그럼 이제 주기를 보게 되면 4, 5년 만에 한 번씩 내는 파트. 올해가 31회니까 어쩌면은 나올 수도 있을 법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자, 지금 통계청에서요, 산업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거 최근에 한 2년 전에 법이 좀 개정이 됐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외우실 게 뭐라고요? 인공관중자감. 오늘 머리 글자 하나, 둘, 세 개 정도 최대 4개 정도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인공관중자감이라고 해서 임대업이라고 하는 거, 공급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발자, 공급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업이라고 하는 거, 중개업, 자문업,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감정평가에서 그냥 요건 디테일을 가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임대업이라고 하는 거, 자, 공급업, 관리업, 그 다음에 중개업, 자문, 그리고 감정평가부에서 인공관중자감, 일단 그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업이라고 하는 거, 공급업이라고 하는 거, 관리업이라고 하는 거, 자, 중개 및 자문업,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 첫 번째 외우실 거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대가리 따서 인공관중자감. 왜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모르지. 통계청 직원들 지 멋대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임대업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공부할 때 개발 관리 얘기할 때 이 임대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및 공급업, 개발론 파트에서 논의하게 될 주제고요. 그 다음에 관리, 요것도 이제 개발, 공급, 요거 할 때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시게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개와 관련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자문업, 투자론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게 감정평가업 해서 결국 이제 부동산 활동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임대업, 공급업, 그 다음에 관리업, 그 다음에 중개, 그 다음에 및 대리업이 있었고 투자 자문업, 감정평가.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감정평가론 앞에 투자론 뒤에 있는 것이 뭐냐면 금융론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예, 이 금융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보나마나 금융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 투자자론 관련해서 투자 자문업이 있었고 감정평가론 관련해서 감정평가업이 있었으니까 혹시 보다 보면 부동산 금융업 있지 않을까? 예, 부동산 금융업은 따로 없고요. 그냥 일반 금융업의 한 영역으로서 부동산을 다루는 영역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동산업의 분류 영역에서는 금융업이라는 것은 부동산 금융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출제 쟁점이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요. 자, 여기 보면은 부동산 임대업을 보니까 주, 비, 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자, 건물의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죠. 그래서 주, 비, 기라고 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업, 자,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업,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임대업. 기타는요 항상 토지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부동산의 종류가 토지와 건물 이게 중심축이 되게 되는데, 자, 이 건물 관련은 두 가지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지를 의미한다 해서 주, 비, 기. 자,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하는 거 주, 비, 기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의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하는 거 주, 비, 기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 비, 기. 자, 근데 부동산 관리업을 보니까 주거용 건물의 관리업, 비주거용 건물의 관리업은 있는데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비기 가다 보니까 분명히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이라고 함정에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기타가 뭐라고 했어요? 토지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토지라고 하는 건 따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방치를 해두는 거지 따로 무슨 토지한테 뭐 주고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다 보면 확인설명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인중개대상물,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때 확인설명서 영역에 관리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이나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관리라는 것이 있고요. 토지인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 확인 설명서에는 관리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토지는 관리하는 것이다, 안 하는 것이다. 토지는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예, 이게 끝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가보십시다. 중개 및 대리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투자 자문업, 그리고 감정평가업까지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자, 임공관중자감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임대업, 공급업, 그 다음에 자, 개발 및 관리업, 그 다음에 중개 및 대리업, 투자 자문업, 감정평가업에서 임공관중자감 따로 두 개 외우실게. 자, 금융업, 부동산 금융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뭐라고요? 바로 부동산 관리업에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나중에 이제 문제 가지고 쭉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 텐데 간단히 보십시다. 어차피 돌아서면 또 잊어먹겠지만 자, 거기 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관련 기출 문제라고 해서 1번 문제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건 24회 A형 3번 문제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 뒤만 봐야 돼. 앞에 보면 헷갈립니다. 아, 진짜 그렇다고. 공급업 1번 나와 있죠? 공급업 뒤에 나와 있습니다. 2번 금융업 나와 있죠? 답은 2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업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출제자가 대단히 수준 높이는 겁니다. 부동산 학계는 목차를 전반을 다 스크린을 하면서 야, 사람들이 뭘 얘기하면 쏘을까라고 했을 때 투자론 있으니까 투자 자문업, 금융업 있으니까 금융론 있으니까 금융업 이렇게 착각할 거라고 유인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그 중개 및 대리업, 4번 끄트머리에 관리업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번 끄트머리에 임대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읽으실 때도 항상 뒤에 딱딱딱 끊어가서 읽는 훈련하셔야 되고 그게 연습이 돼야지 시험장 가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기 전에 또박또박 이게 읽는 게 생활이 되면 시험장 가서도 또박또박 읽게 되고 또박또박 읽게 되면 머리가 터져버려요. 나중에 자신이 없어져. 그래서 뒤만 얍실하게 임공관중자감, 금융업 존재하지 않는다.
기타 부동산 관리업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 체계 등등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일단 주거용 부동산의 관리,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사무용 건물의 관리, 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아파트의 관리 이거 찍는 문제입니다. 절대 디테일한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업은 두 가지가 있었죠. 주, 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의 관리,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라고 해서 그 1번, 2번 커버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사무용 건물 이게 이제 비주거용이고요. 5번 지문에 아파트 관리 나와 있죠. 이게 주거용 이런 식의 취지에서 나름 어려웠던 문제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서 상당히 힘들었던 문제예요. 그럼 이제 오히려 잘 됐어. 뭐를 지금 24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임공관중자감 기본을 외웠나 안 외웠나 요걸 물어보는 식으로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럼 이제 28회 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24회 때 문제가 너무 쉽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좀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장난을 쳐보자 해서 세부 예시까지 가지고 장난을 쳐서 출제했어요. 그러면 31회 때 출제위원이 이 파트를 다시 출제를 하게 되면 그래서 다시 큰 그림 가는 거야. 임공관중자감. 제가 예상키로는 가장 대표적인 답이 아마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 이걸 답을 뽑지 않을까. 왜? 지난번에 관리업이 출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 그 세부 예시니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외울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저 이거 4년, 5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줄줄줄 못 외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공부량이 작으니까 확률상 못 외워야 정상입니다.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거, 뭘 외우자? 임공관중자감, 부동산 금융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관리업의 범주에서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부동산업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셨고요. 이제 세 번째 토픽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주제. 자, 요거 지금 이제 먼저 출제했던 패턴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우리 시험에 이 부동산의 개념을 가지고 출제했던 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지금 보면은 29회 때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 출제가 됐었고요. 25회 때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자, 지금 25회 때, 29회 때 나왔던 것이 바로 법제도적 관점의 부동산이라는 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3회 때, 30회 때 출제가 됐던 것이 소위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하고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비교하는 게 23회 때, 30회 때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자, 요게 지금 주기를 보셔야 돼. 저것도 있구나. 지금 27회 때도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23, 25, 27, 29. 아이 새끼들이 30회 때 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로 홀수의 차에 내는 문제가 이건 이제 거의 2년에 한 번꼴을 평균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개념의 분류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색깔이 좀 잘못 입혀져 있는데 자 일단은 가볼까요? 지금 여기서 색깔을 여러분 교재에는 제가 바꿔놨는데 그래 가십시다. 지금 먼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부터 볼까요? 그래서 연공위안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거 연자, 공간의 공자, 위자, 환경의 환자에서 연공위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죠? 모르지 그냥. 시험에는 자연이 뭔데, 공간이 뭔데, 위치가 뭔데, 환경이 뭔데 이런 걸 시험에 안 물어본다고. 언제? 16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래서 아니 의미가 전혀 없다고요. 제가 이제 교재 작업할 때 처음에는 이거 다 썼다고. 자연이 뭔지, 공간이 뭔지, 위치가 뭔지, 환경이 뭔지 뭘 안다고 써. 그냥 보고 베끼는 거지. 다. 의미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쫙 있다라고 하잖아요. 특히 토지를 생각하십시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돼지한테 여기 저게 뭐로 보이냐? 그러면 이 녀석은 뭐라고 부른다? 자연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을 테고, 어떤 아이는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할 테고, 어떤 아이는 위치라는 개념을 추론을 얘기도 할 테고, 저 멀리 산 너머 이런 식으로 위치라는 개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환경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해서 결국 이제 법이나 경제학을 전혀 모르는 아주 무지몽매한 우리 전문 용어로 좀 개돼지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토지를 보게 되면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게 별로 감흥이 안 오면은 뭐야 나는 개돼지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아니, 개돼지를 모아놓고 땅을 보여주면 저게 뭐냐? 했을 때 못 배운 애들이 자연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위치라고 얘기하고,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술술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개돼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가야. 그리고 나서 부동산을 앞에다 두고 경제학자들한테 이게 뭐로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경제학자에서는 이게 자산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자본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로 해석하는 것도 있고 소비재 또는 상품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개념은 자산과 자본과 생산 요소, 소비재.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 23회 때, 25회 때인가 27회 때, 그 다음에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이게서 자, 뭐를 비교한다고? 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비교를 하고 있다고. 근데 자산이 뭐냐가 물어보지 않는다고. 자본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는다고. 자, 생산 요소가 뭔지, 그리고 소비재 또는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굳이 해석한 거라고요. 내가 땅 좀 가지고 있어. 그럼 자산이 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금융론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자, 위치라고 해서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게 출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 부동산 투자 회사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현금으로만 출자를 해야 되고 현물 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뭔 소리야?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것이 된다면 이 토지라고 하는 것도 다 자본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럼 토지 위에다 공장 짓고 건물 지으니까 생산 요소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이게 땅에 환장한 나라 아마 드물 겁니다. 제가 외국에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 땅 더럽게 좋아해. 그래서 땅 갖고 있으면 마음에 평화가 와. 해서 너무너무 좋아. 그냥 그 자체로. 해서 상품 또는 소비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경제학자들한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뒤지게 외우는 거야. 연공위암. 자, 이게 제가 작년하고 바꾼 게 연자를 뒤에 듣잖아요. 이걸 외워야 돼. 자자 들어가면 이제 헷갈리니까 연공위암이라고 해서 자,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또는 이제 이걸 달리 표현하면 나중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용어를 혼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돼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땅을 보여주니까 누군가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용어를 쓰게 되더라. 이 정도의 개념으로 가는 거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이걸 두 개를 다 외우게 되면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나중에 볼 때 시험지문 볼 때 막 섞여서 내거든요. 그러면 헷갈려. 그래서 무조건 뭐만 정확히 외운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공위약이라고 해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봤었고요.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약간 흘려 보내셔야 돼. 어차피 지금까지 문제는 무조건 뭘 비교한다. 바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과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비교하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25회 때, 29회 때 나왔던 주제였나요? 아까 25회 때인가 맞나? 그래서 하여튼 간에 25회 때, 29회 때 나왔던 거, 25회 때는 여기 빠지는구나. 그래서, 자, 민법상 부동산과 준부동산으로 구별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준부동산은 잘 내지 않는데 하도 많이 민법상 부동산을 가지고 출제가 됐으니까 이제 준부동산이라는 개념까지 같이 아울러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는 우리 민법이랑 얘기와 같이 계속 연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중개대상물이라는 개념을 공부할 때 그때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 외에 추가적으로 등기된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는 것이 중개대상물에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부동산, 준부동산 묶어서 중개대상물의 문제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 얘기를 중간중간 할 때는 그냥 잘난 척 하려고 한 거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지금 토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정착물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그 정착물. 그래서 토지가 부동산이다. 이건 너무나 잘 알 테고요. 그 정착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물. 이건 잘 알아.
그리고 이제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바로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정착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건 민법 공부하실 때 부합이라는 개념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 토지 위에 지나가는 겨울철 새가 산삼 실어서 주워 먹고 거기다가 떨어뜨리고 갔다. 그래서 산삼이 자라나게 된다. 그럼 산삼의 소유권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아무런 정당한 권한 없이 남의 땅에다가 정원수 몇 그루를 막 심어놨어.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 사람은 그 문제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 없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그 나무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을 나중에 민법에서 부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부합이라는 개념은 건물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을 들여서 쓰게 했어. 근데 애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시키지 않은지 4층으로 증축을 해놓은 거야.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것도 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4층 부분은 원래 건물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을 뭐라고 한다? 부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고 버리시는 거예요. 어차피 민법 얘기할 때 또 한번 부합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다 치고 지금 토지 위에 일정한 정착물, 동산을 제외한 일정한 움직이지 않는 것들, 자, 주로 농작물하고 수목, 이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위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한번 경우 수를 가볼까요? 자, 일단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과는 전혀 별개의 정착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맨날 한 게 그런 식이야. 자, 우리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비교하는 게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서 듣고 날립시다.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안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 중에 오늘 기억하실 게 건물의 신축입니다. 그래서 남의 땅이든 내 땅이 됐든 간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을 지은 사람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건물 소유권은 어디에?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물은 이제 좀 간단한 주제이고요. 주로 출제 이슈가 되는 게 수목과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어떤 토지 위에 수목이 농작물이 자라고 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민법상 부합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어떤 농작물 또 수목이라는 것이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경작 또는 재배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 등이 어떻다?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여기다가 나무를 심거나 숙자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이 나무는 농작물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다? 임차인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지 토지 소유자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거하게 얘기하면 토지에 정착된 물건, 농작물, 수목이라고 하는 거 토지 소유권과 분리가 된다라고 해서 독립된 정착물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와 요거 한번 볼까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이 사람이 아무 권원 없이 예를 들어서 저기다 수목, 나무를 심었다 또는 농작물을 재배했다라고 했을 때 이 수목이나 농작물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데 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누가 심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 수목을 매각을 합니다. 지거니까 부합이 돼서 자기 소유권에 귀속이 되는데 병한테 나무만 팝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플랜카드를 붙입니다. 원래 이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토지 소유권에 귀속이 되는데 토지 소유자 것인데 이 나무는 내가 토지 소유자 따로 돈 주고 샀으니까 내 거다라고 외부에 플랜카드 붙여놓은 것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 플랜카드에 이름 붙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다?
정당한 권리자가 된다. 그때는 어떻다? 토지 소유권을 분리해서 독립된 정착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민법에서 한번 답이 됐던 26회 때 답이 됐던 것이 정당 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다 농작물을 재배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것은 누구한테 토지 소유권에 기속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게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때는 경작한 사람이 없다. 그 소유권을 갖게 된다. 나중에 민법에서 제일 시험 문제 유일하게 뽑는 것이 바로 이 아이죠. 설령 정당한 원 없이 농작물을 재배했다라고 할지라도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 이 사람이 경작자가 이 물건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독립된 정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담, 구거 이런 것이 이건 따로 분리해서 처분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거의 대부분은 바로 종속된 정착물이냐 또는 독립된 정착물이냐를 가지고 주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9회 때 나왔던 것이 제일 간단했었죠.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접근해 갈 때는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과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독립된 정착물을 비교하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준부동산 설명드릴 텐데 좀 어려워요. 이 준부동산은 부동산은 아닌데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준부동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에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만 그래서 나중에 역시 공인중개사법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데 먼저 등기된 임목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범주에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개념이고요. 이 토지 건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외부의 소유자가 공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 등기된 임목이라는 것은요, 바로 나무에 대해서 나무를 기본적 대상으로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둔 상태를 가리켜서 등기된 임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민법할 때 나올 얘기인데요. 우리가 아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하는 거, 플랜카드를 붙였을 때 이것은 뭘 의미한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다. 사고 팔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인데 비해서 등기된 임목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고요. 사고 팔 수도 있고요. 나중에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해서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것. 이게 이제 등기된 임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거.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할 때도 다시 한번 나올 주제인데요. 이 공장재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식이죠. 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 건물, 그 다음에 그 안에 비싼 각종 설비들까지 다 묶어서 하나의 재산으로 파악해서 여기를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거나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을 공장재단, 이에 대해서 광업재단이라는 것은 광업권,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될 만한 게 광업 채굴 시설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몇 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광업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등기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할 때 중개 대상물의 범주할 때도 이슈가 되게 됩니다. 아마 학기로 오늘 공부하실 때 앞에서 응용과학이라고 하는 거, 안전성의 원리에서 거래사고 이거 대충 해봤고, 인공관중자가 이것도 해볼만 하고, 근데 좀 힘든 게 아까 연공유한하고 자산자본, 생산성 소비재 여기까지도 해볼만 한데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 처음 하실 때 제일 좀 부담스럽고 힘든 파트가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 민법 99조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 해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정착물의 범주,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 따로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이라고 해서 독자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부동산의 개념 등에 관한 주제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까지 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다음 시간 우리가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여러분 교재 4페이지 가서 간단한 것들이니까 답만
몇 개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거의 대부분은 이 부동산의 개념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당연히 알아야겠고요. 그래서 몇 페이지에 그 이제 4페이지 가서 보면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틀린 걸 고르시오. 그래서 26회 때 A형 1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자, 거기 몇 페이지? 4페이지 26A01 써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26회 A형 1번 문제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옷 틀린 걸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나요? 1번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이 문제가 사실은 19회 때 요걸 갖고 순수과학이다 해서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그 정도 되고 바로 답 가서 볼까요? 5번쯤은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의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안전성의 원칙은 뭐가 된다? 거래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을 고려해야 함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안전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는 일단은 사실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대충 찍는 거지 이걸 무슨 소린지 외운다고 외워지지 않습니다. 스스로한테 솔직해지셔야 돼. 이걸 보면서 이해가 된다? 그 성격이 이상한 분입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회 때 나왔었다고. 13회 때면 언제입니까? 거의 2002년 월드컵인가 그때 전후에 나왔었다고. 그리고 그때 나왔던 말들이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지금 현대 국어문법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인데 그렇다 치고 거기 아까 5페이지에 부동산업의 분류는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임공관중자감에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업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 추가할 것이 관리업의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정도까지는 숙제를 해주실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6페이지 왼쪽에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와서 보겠습니다. 답이 됐어요. 별표 표시되어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은 형광펜으로 그것만 딱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왜? 답이 됐던 주제니까. 그래서 1번 지문에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틀렸죠? 건물이라든가 등기된 임목, 등기된 임목은 좋지 않으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제비되는 농작물, 수목 등도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었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 7페이지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 자, 이게 이제 지금 27회 때 나왔어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아주 어렵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공이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의 자산이나 생산 요소 이런 것도 다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것이고 옆에 관련 기출문제 23회 A형 2번 문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쓱 봐야 돼. 쓱 봐야 돼. 쓱 봐야 돼. 우리가 외웠던 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뭐가 된다? 연공이완. 해서 쓱 보니까 자연, 경관. 자, 답 4번 되나요? 환경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문제를 접근해 가실 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뭐더라 이 생각을 하면 안 돼. 지금 모든 문제가 어떻게 구성한다고요? 27회 문제도 그렇고 23회 또 문제도 그렇고 문제를 두 개를 비교하는 식이라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하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비교하고 있다고. 제발 생각 좀 하지 말라고. 혹시 올해 얘가 다르게 비교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이거나 다 잘 해놓고 나서 생각하시자고. 뭔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혹시 올해 이걸 바꿔치기 내면 그럼 모르죠. 어차피 시험장 가서는. 아니 있는 건 15년 동안 16년 동안 계속 미친놈들처럼 계속해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비교해서 내고 있다고요. 지금 문제가 써 있잖아요. 27회 때, 23회 때, 30회 때 문제 다 똑같잖아요. 문제 취지는 연공이하는 뭐가 되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자산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요거는 이제 학원 강사 레벨이고 여러분들은 연공이하만 뒤지게 외우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가. 무조건 뭘 찾아라?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또는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을 물어볼 것이다. 그래서 답은 4번 환경 이렇게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을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해서 물리적 개념 나와 있죠. 밑에 물리적, 기술적 개념 나와 있죠.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물리적, 기술적 개념 같은 말이다. 이걸 미리 저희 학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 찾아야 돼? 연공위안을 찾아보면 되는 거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따로 안 외웠다고 배우기 힘드니까 물리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만 외웠다고 연공, 위안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자연이 어디 있어, 자연이? 자연이 미음에 있네. 미음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 물리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 뭐가 있지? 위치. 위치 좋아. 위치도 어디 들어가야 돼? 물리적, 기술적 개념. 공간도 뭐가 된다? 바로 물리적, 기술적 개념. 이렇게 문제를 지배를 해야 돼. 일 없이 읽어보면서 이게 뭘까? 이거는 물리적 개념일까? 경제, 이렇게 하면 뒤지는 거예요. 외웠으면 시험 문제 바로 대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밑에 지문을 싹 보게 되면 일 없이 읽어보지 마. 시험 볼 때 마음이 급하니까 막 읽어보거든. 기역, 니은, 이렇게 하면 뒤져요. 알아든 알려한 지식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문제를 보니까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물리적, 기술적 개념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외운 게 뭐밖에 없다? 물리적, 기술적 개념, 연공, 위안. 이렇게 찾아보시라고.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지. 읽어보면서 기억은 경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서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외우시면 다 풀 수가 있다. 기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비교하는 게 23, 27, 30회 때 출제가 됐다고. 약 3년 주기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주로 뭐가 내고 있다? 법, 제도 개념의 부동산을 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다. 30회 때 기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물어봤으니까 올해는 다 해봤자 무조건 나올 거다. 나온다라면 법, 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을 물어볼 가능성이 99%가 된다.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만약 이 챕터에서 출제를 한다면 작년 문제를 피해서 내려고 한다고. 그리고 문제를 어렵게 구성한다면 아까 준부동산, 등기된 임무,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확 집어넣게 되면 또 우리 수험생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우리가 법 제도적 개념의 부동산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민법 할 때도 계속 써먹거든요. 곳곳 써먹고 또 나중에 이 개념을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이라는 개념으로 똑같이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살펴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그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